정봉재 정치쇼 2부 들어가겠습니다. 이름하여 아빠들의 왕수다. 아하. 자, 아빠의 눈높이에서 아빠들의 시선으로 기사를 털어주는. 자, 정인설 한국경제신문 기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기분이 좋아요? 저는 늘 봉도사님 볼 때마다 기분이 좋으니까요. 날 보고 비웃는 눈으로. 눈치채셨군요. 눈치채셨군요. 예. 자, 손수호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그저께 네. 누구 BH에 계신 분이 식사하자 그래서 갔어요, 그 자리에? 갔어요, 안 갔어요? 밥만 먹었습니다. 예. 박모시기가. 네. 다 걸립니다. 조심하고 다니세요. 광화문에서. 네. 예. 다 도청 감청돼요. 한 10명 플러스 마이너스. 예. 그래서 뭐 마이너스가 좀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 안 온 사람들이 꽤 있었죠. 뭐 잘 모르겠습니다. 김남국도 안 갔죠. 다음 주에. 자, 우석헌 박사님이 육아 때문에 좀 바빠요. 매일 나오기 힘들다 그래서 시간 널널한. 뒤하지. 김용민 PD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조현호 잘했어요, 좀?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조현호입니다. 잘했습니다. 요즘 뭐 새로운 버전 없어요? 새로운 버전. 요즘 예. 버전 많이 하는 안철수 예. 버전.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제가 정봉주의 정치쇼 한번 불러주십시오. 우리 삼변 시대에 그 박지훈 변호사 나오잖아요. 거기 또 완전히 그 이승엽. 예. 아침에 이승엽 씨 오늘도 오셨네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승엽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대표도 있으면 한번 열심히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 명예훼손을 걸릴 텐데. 네, 안녕하세요. 홍준표입니다. 저 봉도사는 내 말을 똑바로 알아들으겠어요. 뒤에 가서 앞에는 네. 앞에 끊으려 때 뒤에 가면서 했어요. 점점 괜찮아졌어요. 예. 튜닝 기간이. 아침에 6시 20분서부터 7시까지 네. 뉴스 브리핑? 그렇습니다. 그거 하면서 이렇게 성대모사만 하나요? 그 전부터 연말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희봉 씨 성대모사 같습니다. 변희봉. 예. 이분 누구세요? 변희봉 씨요. 변희봉 씨. 손수호 변호사님 성대모사 한 해달라고 지금 얘기죠. 손수호 변호사님도 성대모사 할 줄 알아요? 못해요. 아니 자기 건 하잖아요. 손수호. 지금 계속 손수 하겠습니다. 하시죠. 앞으로. 예, 계속 앞으로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대북 제재 대안은 있나? 아니 그 전에 예. 제가 오늘 나온 이유가 사실은 이제 새롭게 우리 SBS에서 개업했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이걸 홍보 좀 해야 됩니다. 하세요. 네, 아침 6시 20분부터 7시까지 바로 이 채널, 이 주파수 103.5 그리고 부산에서는 105.7. 그거 중요해요. 그리고 그도 저도 안 되는 분 고릴라 앱 다운로드 받으세요.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많이 애청해 주시고요. 이건 뭐 40분 동안 대한민국 최고의 브리핑을 받는다. 많이 103.5. 대한민국 최고는 아니다. 세계 최고지. 세계 최고. 죄송합니다. 예. 유럽까지 다 포함해서. 왜냐면 우리가 한국말로 하는 게 대한민국 최고면 세계 최고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우주 최고. 그렇습니다. 예. 최고의 브리핑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103.5 서울, 부산은 105.7.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혼자 하세요? 아닙니다. 우리 저 성우 은정 씨라고. 승희 은 씨? 아니 이은정인데 이은정이란 동명의 성우가 있어서 은정으로 활동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은정 씨. 마치 김혜자 씨가 탤런트로 먼저 데뷔를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이름은 이제 김세레나로 바꾼 김혜자 씨 같이. 예. 은정 씨가 또 게다가 약사입니다. 현직 그래요? 약사예요. 예. 현직? 예. 약사면서 뉴스를 또 함께 전달하는. 그럼 유영진 식약처장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같은 약사로서. 미처 안 물어봤습니다. 그분은 부산에서 활동하지 않으셨겠죠. 예. 제가 한번. 친문은 아니래요? 예? 친문. 유영진 씨는 친문이라는데. 그래요? 예. 이분은. 뉴스 브리핑하면서 뭐 아는 게 없네. 친봉이겠죠, 친봉. 친봉은 없어요. 봉라인은 있어도 친봉은 없어요. 근데 저분 또 누구십니까? 봉라인. 봉라인은 이제 지금 입봉하는 중이에요. 입봉. 지금 아직 원서는 냈는데 아직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부도사님께서. 좀 많네요. 다 친위 부대로 이렇게. 그러면 저 PD도. 다 사상 검증 받고.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점수님 김엄마다.
김미선님, 김엄마 최고, 김영민 PD님의 별명이 김엄마? 예, 예전에 유병헌 씨 예. 측근으로 신엄마, 김엄마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제가 또 김엄마로 이렇게 꼽히고 있고. 그럼 누구 측근이에요? 아니, 그냥 저는 저 자신이고요. 왜 음악의 어머니가 이제 핸델이고 예. 아버지가 바흐고. 그래서 팟캐스트계의 엄마는 또 제가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청래 의원이 예. 자기가 The Father of Podcast가 네. 김어준 씨고 예. 자기가 Mother of Podcast다. 네. 그럼 두 분하고 경쟁을 하면 두 분이 경쟁하면 전화 한번 연결해 볼까요? 누가 엄마인지? 아니 엄마한테 이기는 아빠도 있습니까? 아니. 예. 정청래가 예. 아빠 자리는 못 들어가고 예. Mother of Podcast다 자기가. 저는 김엄마에 한 표 걸겠습니다. 친모. 솔로몬의 유머 재판에서 예. 가짜 엄마입니다. 정청래 의원은. 끝까지 잘하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Father of Podcast가 김어준, 네. Mother of Podcast가 김영민. 그럼 저는 뭐 같아요? 큰아빠. The Godfather of Podcast. 예. 큰아빠. 예. 큰아빠로 하겠습니다. 큰아빠. 예. 갑봉주. 대부랑 큰아빠랑 느낌이 확 다르군요. 예, 우리 이 수다로 한 2시간 갈 것 같아요. 자, 박호연님, 일하느라 문자는 자주 못 보내도 일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자, 고릴라 앱 다운 받으시면요. 보는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라디오면 청취자가 우리가 주인인데 청취자는 객이 되거든요. 네. 근데 보는 라디오 하면 청취자분들이 주인이 되는.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보시는 라디오. 보셔야 할 일 있어요? 불교세요? 예, 아닙니다. 기독교죠? 예. 신학 때 나오신. 다니고 알겠습니다. 자, 1부에서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막 라디오 켠 분들도 계시니 문재인 대통령이 초강경 대북 제재 요청. 푸틴 대통령이 사실상 거절한 거죠. 이제 경제 협력은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북한에 관련해서는 북한의 도발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이 방법 해법에 대해서는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뭐 약간의 어떤 중립 정도는 있다가 이제 최근에 거의 이제 미국과 한미 공조를 가장 강조를 하면서 사실 이제 대북 제재와 압박 쪽으로 많이 틀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너무나 고도화되고 너무나 이제 갈수록 대담해지다 보니까 그걸 틀었고, 근데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은 이제 거의 중국이 하던 말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른바 쌍중단이라고 하잖아요. 북한이 도발 중단하면 그러면 한미 연합훈련도 그만하고 그리고 미국과 평화협정 맺어서 그런 그다음에 주한미군 철수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하고 러시아가 거의 입장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원유 중단에 대해서 불가피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견을 보였죠. 맞습니다. 러시아 북한 군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직까지 대북 송유관을 압록강을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대부분이. 그걸 끊는 거는 좀 너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연간 100만 톤의 기름이 들어가는데 중국에서 들어가는 게 100만 톤. 러시아에서 들어가는 게 또 한 40만 톤. 4만 톤이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40만 톤. 4%라고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4만 톤 맞네요. 근데 이제 본인이 그건 사실 북한에 관련 모든 통계는 믿을 수가 없거든요. 공식 통계가 90만에서 100만 정도로 추정이 되고 다른 루트로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사실. 그래서 이미 북한이 만약에 중국이 러시아가 대북 송유관을 걸어 잠그는 데 대비해서 1년치 정도는 미리 비축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잖아요. 다른 나라 이라크라든지 이런 나라 예를 들면서 풀뿌리를 먹는 한이 있어도 미사일 개발, 핵 개발은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맞습니다. 사실 북한이 미사일 절대 포기 안 하고요. 김정은도 정권 절대 포기 안 하고요. 중국도 절대 북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우리도 북핵 불용 이 정책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이제 우리도 핵무장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전술핵 재배치. 전술핵 재배치. 더 나가서 이제 아예 핵 개발하자. 탈퇴해서 자체 개발하자. NPT 탈퇴하는 순간 한미동맹 깨지는 거 아니에요? 한미동맹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북한 꼴 되는 거죠. 우리도 풀뿌리 먹어야 돼요? 세계로부터 완전히 고립되는 그런 양상이 되는 건데. 그럼 핵무장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도 풀뿌리 먹어야 된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했죠. 잘 됐다. 이 기회에 전 국민 채식주의자 되자. 근데 이제 사실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고 해도 6차 다 똑같잖아요. 지금까지 제재 방법은 다 똑같았는데 근데 이제 사실 이 북한의 밤 불빛 조도 이제 위성에서 바라보는 북한의 밤 불빛 조도가 점점 밝아지고 있다.
이게 밤의 불빛조도. 예. 오호. 근데 이제 밤 불빛이 낮아지면 이게 새로 나온 오자성어네요. 밤 불빛조도. 그냥 조도라고만 해도 되는데 조도라고 좀 있어 보이려고. 예, 어감이 안 좋네요. 예, 어감이 안 좋아서 밤 불빛 조도로 제가 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5, 6년 전부터 북한 다녀온 사람들이 거리마다 이렇게 그 불빛이 점점 밝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무슨 의미죠, 그럼?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한 경제가 살고 있다. 아무리 제재를 해도. 그리고 지난해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돼야 하는데 3.9%예요. 처음으로 우리나라하고 역전이 됐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은 뭐 수차례에 걸친 그런 대북 제재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는 아무 이상 없이 발전 가도를 달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저런 그 뭐 원유라든지 각종 그 산업용 이런 그 제재들, 이 산업용 이런 그 원료들을 차단하는 이런 일들로는 적절한 제재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결의안을 통해서 북한의 경제를 봉쇄하겠다. 이거는 뭐 제재로서 효용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대북 제재가 뭐 많이 반복이 됐었는데 하나는 못했어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그 북한의 생명줄이 그 대북 송유관인데 그걸 걸어 잠갔던 건 단 한 번 있었습니다. 2003년이었던가요? 그때 북한이 육자회담 탈퇴를 할 때 중국이 그래? 그럼 한번 잠가볼게라고 하니까 바로 며칠 만에 육자회담 정도 다시 나타났거든요. 그때도 명분도 소유관 청소였었죠. 맞죠. 맞습니다. 공식적으로 얘기도 안 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잠갔으니까 아하 이러면 놀라면서 복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그 이후에는 대북 송유관 제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는 김정일 체제고 지금 김정은 체제라고 체제가 바뀌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또 문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오늘 그 유엔 제재안에 미국이 만든 초안에는 이제 대북 그 송유관 잠그겠다는 게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자산 동결까지 들어가 있는데 세컨더리 보이콧도 들어가 있나요? 그건 이미 들어가 있었죠. 이미 들어가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기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동참하겠냐. 그게 가장 핵심이죠, 사실. 근데 김영민 PD님. 문제는 세컨더리 보이콧에서부터 동북 삼성 중에 이제 그 길림성, 연영성, 흑룡강성 있잖아요. 근데 길림성과 연영성, 동북 삼성 중에서도 북쪽. 여기는 중국 경제가 중국 기업들이 북한 기업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서 아무래도 자리가 그러니까. 자기가 도끼를 찍어갖고 중국 입장에서 자기 앞발톱을 그 발가락 찍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세컨더리 보이콧도 못 하는데 송유관을 닫아라? 그거는 이제 뭐 기본적인 그 국제 정세와 구도를 보면은 불가능하다라는 걸 뻔히 결론 내릴 수가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이 북한 기업들이 활동이 완전히 차단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나름대로 영업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외국 뭘 기업에 영업하고 있어요? 뭐 이제 제재 리스트에 오른 북한 기업들이 현재 그 대외적인 활동들을 거의 할 수가 없는데 외국 기업의 대리인을 파견해서 금지된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외교관들이 중개인 역할을 하면서 소수국가와 거래를 했단 말이죠. 러시아, 중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이런 주요 나라들과도 지금 북한이 뭐 격이 없이 소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국회의원 하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하고 사업을 했거든요. 그 이스라엘로 따지면 이제 우리나라 그 이스라엘 수도가 테라비브 아니에요. 근데 저 남쪽에 우리나라 따지면 부산인데 거기 갔는데요. 한국 사람이 동무는 어디서 왔습니까? 깜짝이야. 이거 소통하면 이게 국가보안법 이거 딱 나오면 동무 봉어랩니까?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이게 우리 조선동무가 아닌갑습니다. 그러더니 가더라고요. 거기까지 노동자들이 와 있는 거예요. 이 북한의 노동자들이 지금 해외에 10만 명 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공식 확인된 통계만. 근데 그 이상으로 나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비공식적으로 뭐 중국에, 러시아에 할 수가 있죠. 실제로 그 유엔 기밀 보고서를 보면은 그 현재 그 보셨어요? 기밀 보고서를? 별걸 다 보고 AFP 통신 보도를 통해서 재인용하는 겁니다. 여기 유엔 전문가들 얘기가 현재 유엔 대북 제재의 효용성 이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제재들이 북한의 핵 개발, 미사일 개발 이걸 막지 못했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 단언은 그 뒤에서 계속 개발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북한의 핵 개발, 미사일 개발을 과연 차단할 수 있겠는가?
의문인 거죠. 중국 끝이 훈춘이거든요. 거기까지 그 이른바 이제 고속철이 들어가 있는데 훈춘과 낮은 선봉이 30분 1시간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또 러시아가 핫산이거든요. 핫산 낮은 선봉 훈춘 가면요. 20세기 초반에 막 개화 시기의 그 상하이 이런 모습처럼 그냥 와글와글해요. 누가 중국 사람이고 누가 러시아 사람이고 북한 사람인지 모를 정도. 러시아 사람은 구분이 되죠. 중국과 북한은 구분이 안 되고 그래서 푸틴 입장에서도 이 북한과의 교역 이걸 막는 순간 그 지방 경제가 죽어요. 중국도 막는 순간 이 접경지대 경제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정을 모르는 푸틴이 계속 막으라고 하는데 쉽지가 않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전술핵 배치를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는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한 워딩이. 이제 국회 국방위에 뭔가 청와대하고 엇박자가 났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잽싸게 야당이 틈새를 파고들어서 일단 틈새를 파고든 것도 그렇고 그런 답변을 유도해낸 것도 야당입니다. 이정현 의원이 질문했죠. 나토식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식으로 미국과 핵무기를 전술핵을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가 있냐라고 했더니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사실 이게 하겠다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검토하겠다. 네, 검토할 수 있다. 그럼 전술핵 배치는 미국이 결정하는 건데. 네, 가능성은 열어두고 이거 안 하겠다는 말을 안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자 또 김동철 또 의원도 국민의당 또 혹시 유사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답변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또 이런 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거를 국방부 장관도 전술핵 배치 필요성 있다고 한다라는 식의 보도가 나오면서 청와대와 국방부 장관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좀 보이고 있죠. 일견 볼 때는 엇박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청와대가 또 선을 그었습니다. 바로. 공식적으로 정부는 지금 비핵화 원칙을 가지고 있고 변함없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전술핵 배치 검토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어찌되었든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의 엇박자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외교통일위원회가 있었는데 문희상 의원. 제가 시사평론계의 문희상으로. 그렇죠. 비슷해요 외모가. 얼굴 크기로 김구라 씨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시사평론계의 문희상이. 그럼 조카는 한이? 그러네. 절 닮았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희상 의원이 물어봤어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한테 그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검토할 수 있느냐. 전혀 검토 안 한다. 그럼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에요. 이거 미국 거 갖다 쓰는 거예요. 실제로 뭐 아시겠습니다만 1991년에 노태우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죠. 이제 더 이상 한반도엔 핵이 없다. 그러니까 미국의 전술핵이 이미 한국을 떠났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로부터 한 30년 지나는 시점에 다시 들여오겠다. 다시 들어온다 하더라도 2020년쯤 들어올 수 있다는 보도가 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갖고 있는 전술핵 무기 다시 배치할 경우에는 한반도는 다시 1991년으로 그 시계 그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냉전 상황. 오히려 전술핵 배치를 두고 여야 정쟁에 그냥 밑반찬이 되고 있다. 그 정진석 의원이 물어봤지 않습니까? 송영무 장관한테 이야기했더니 전술핵 배치 검토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정진석 의원 말이 고맙습니다. 아니 검토해서 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검토하겠다. 그런데 고맙습니다. 자 청소년 뭡니까 그 형법 청소년 나이를 소년법이요. 소년법 개정해서 청소년 형사상 미성년자 나이를 낮추고 검토하겠습니까, 법무부 장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를 하는 거죠. 검토해야죠. 감사합니다. 다음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히딩크 오세요. 히딩크가 직접 오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고 히딩크 재단의 사무총장이 히딩크 감독한테 들었는데 슈틸리케 감독보다 연봉 적게 받을 수도 있어도 연봉은 I don't care about 연봉. 그렇죠. 근데 대충 뭐 슈틸리케 감독이 20억 좀 미만으로 받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거 안 주더라도 기여하는 차원에서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히딩크 감독이 직접 들어봐야 되는데 솔직히 근데 결정하는 거는 대한축구협회잖아요. 지금으로서는 생각 없다. 검토한다는 얘기조차도 하지 않고 왜냐하면 근데 그 대리인도 이상해. 그래서 전화 통화해봤냐 그러니까 잠시 뒤에 할 거다. 확인했냐 그러니까 내 얘기가 내가 매니저까지 겸하고 있다. 이상해. 좀 광을 벼락을 확 팔아. 히딩크 재단 홍보를 한 거죠 사실. 지금 이게 흔들리면 안 될 것 같은 게 일단 히딩크 감독이 업적도 있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인기도 있습니다. 또 성적도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태용 신임 감독 계약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본선까지 일단 이끌었거든요. 그리고 계약서에 분명히 계약 기간이 적혀져 있고 또 그 계약을 이제 위반해가지고 이제 해임했을 경우에 위약금도 아마 많이 적혀 있을 거예요. 계약은 언제까지예요? 일단 그 본선까지입니다. 본선 진행하는 거죠. 본선 진행. 네. 예선 통과하면은 본선까지 맡기겠다라고 하는 게 계약에 들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계약서 확인하셨어요? 간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이 계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상관없이 그냥 무시하고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좀 신의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은숙님.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전은숙님 6학년 5반 여학생입니다. 저보다 학년이 조금 높네요. 서툰 솜씨로 고릴라 설치하고 정복님을 만나니 참 좋습니다. 바깥 세상에 귀 기울이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는 어디로 날아갔어 이거? 관심을 갖게 된 정봉주 정치 쪽 고맙습니다. 김순주님, 김어준 얘기했더니 김순주님이 들어오셨네요. 자, TV 뉴스 초반에 항상 정치 뉴스가 나오죠. 정말 싫었어요. 저 같은 아주머니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 요즘 봉도사님 방송 들으면서 많이 알게 돼서 직장에서 소식통으로 통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17대 1이 아니고 무한대 1로 홍보합니다. 네. 이게 뭔지 모르시죠? 예. 우리가 보통 남자들 싸우면 17대 1로 싸웠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17대 1 정치적 가족 되시길. 한 명에서 17명에 홍보하라. 예. 가서 정치쇼 전하라. 근데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가스펠송이죠? 예, 그렇습니다. 가서 예수 전하. 그 가스펠송 아니에요? 예, 가서 제자 전하, 제자가 되라. 뭐 이거. 그렇죠. 겁니다. 예. 자, 박영선 봉도사님 2시간 편성 축하드립니다. 뒷북 죄송. 허허, 박영선님. 지금 국회 의정활동 바쁘실 텐데 문자까지 보내주시고. 자, 땡큐. 그럼 다음 기사 아무나 들어오세요. 시간 남았어요. 시간이 안 남았네. 안 남았어요. 예, 그래도. 자, 요 사이에 제가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6시 20분, 6시 103.5MHz. 그렇습니다. 아침입니다. 야, 방송국 스테이션 어디예요? SBS 러브 FM 103.5MHz. 부산은 105.7MHz. 그것도 못 들을 경우에 SBS 고릴라. 저도 들었는데 그 각 신문사 헤드라인 앞에 딱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것만 들어도 되게 정리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세 분 인사하시고요. 끝났어요. 뭐 벌써 끝났나? 인사하세요, 빨리. 감사합니다. 자, 세 분 100년 해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줄여서 마치겠습니다. 자, 저는 광고 듣고 3부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3부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2부에 끝난 줄 알았더니 인사를 했더니 이분들이 벙 쪼 있었고 그게 왜 그랬지? 그랬더니 3부에도 계속 가네요. 네. 출연료가 깎일까봐. 내용 있는 분들. 정인설 한국경제기자, 손수호 변호사님, 우석훈 박사 대신에 오늘 땜빵이지만 메인을 꿰찰 수 있는 김용민 PD님. 안녕하십니까. 조현호는 잘했어요. 조현호, 지난번에 누구하고 통화하는 걸 옆에서 들었는데. 진짜로요? 제가 전화기에 들어간 줄 알았어요. 너무 똑같아가지고. 지금 조현호 경찰청장이 모르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이제? 이제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제 경찰청장으로 있으면서. 지금 쫄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MB입니다. 뭐 하나도 안 똑같아서 들어가겠습니다. 변희봉 씨가 제일 똑같네요. 아니, MB. MB 이렇게 하잖아. 원세현 청장. 비슷해요. 새바닥 신공이 들어가 있네요. 여기 새바닥 신공이 안 되잖아. 자, 아까 하다가만 기사 있었죠. 히딩크 감독. 히딩크. 그거는 뭐 계속 해야 될까요? 뭐 짧게만 하면 이제 아까 말씀 법률적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경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히딩크 감독이 만약에 온다면 3명한테 연봉을 줘야 돼요. 슈틸리케 감독도 할 때 잔여 기간까지 다 주기로 했거든요. 중간에 경질이 됐어도. 그리고 히딩크 감독은 또 슈틸리케 주고 있어요. 본선 기간까지 주고 있습니다.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신태용 감독한테 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히딩크 감독 오면 히딩크 감독 또 줘야죠. 그게 끝이 아니라 또 코치도 교체할 건데요. 코치도 아마 데리고 올 겁니다. 그러면 그 연봉도 줘야 되고 지금 코치 계약도 또 해지되니까 또 줘야 되고.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게 축구협회에 절제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방만한 경영이에요. 축구협회 예산이 연 한 2천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남아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남의 돈처럼 저렇게 쓰는 거예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그렇게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래 축구계 적폐 세력, 축구협회 갈아엎어야 된다. 네. 지금 테헤란로에서 뭐 이제 축제해야죠. 이란 때문에 올라갔으니까요. 그러면 이란 대사관 앞에 가서 해야죠. 네. 참고로 우리 정봉주 전 의원님이 그 지역구가 이제 서울 노원갑 아니었습니까? 제가 한때 또 거기서 활동한 적이 있는데 대략 이 축구와 정봉주의 관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동네 월계동 공릉동에 한 6개 조기 축구회가 있는데 그 모든 조기 축구회에 다 가입하셨어요. 오, 겹치기. 그 동네인데 축구는요. 조기 축구는 이거는 격투기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전투 축구군요. 구기 종목이 아니라 격투기로. 왜냐하면 통상 우리가 축구를 한 다음에 막걸리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네, 근데 저기는 조창기도에 먼저 하요. 먼저 막걸리부터 먹고 축구를 하니까 볼을 안 차고 다음에 다리를 차요. 예. 아니 일요일 주일날 아침에 6시 30분에 모 식당에서 모입니다. 그 4명 5명 모여서 각 1병씩 그것도 빨간 딱지 소주. 소주를요? 네, 조창기도에 하죠. 쫙 한 병씩 들고 이제 그러고 이제 바로 축구장으로 가요. 오. 그럼 이제 한 7시 반쯤 되죠. 그리고 이제 그 한 게임은 대충 뛰고 이제 또 나와서 막걸리 마시고. 볼이 안 보이고 남의 다리만 그냥 차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남의 다리가 자 막걸리 통으로 보이는 거죠. 부끄럽습니다. 예, 진짜 부끄럽게 우리가 음주 축구를 자랑할 때가 아니죠. 예. 축구인들에게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손승희님 예전에 히든 길가 그냥 영웅으로 남는 게 나을 듯이요. 아, 그러네요. 4강 신화까지 만들었었는데 심한 솔님은 또 히딩크 탐나네요. 자, 김용민 PD님. 예. 또 마광수. 계속 검색 순위 올랐는데 20대 분들은 누구지? 이런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이분의 그 과거는요. 굉장히 입지적인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국문과를 수석으로 입학했고요. 4년 내내 장학생이었고 그리고 연세대에 연세대가 아니라 이제 먼저 홍대부터 갔군요. 그렇죠. 27살에 최연소로 교수로 임용됐습니다. 27살 우리는 감옥을 갔는데. 그렇습니다. 천재였다 이런 평가가 가능했고요. 그래서 뭐 더러는 이런 평가도 합니다. 이 마광수 교수가 실력이 안 받쳐주니까 선정주의로 튀고 싶었던 인물이다. 근데 그건 마광수 교수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27살의 교수가 됐습니다. 정교수가 그것도. 그렇습니다. 와. 세간의 혹평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하여간 그분이 그 1992년에 즐거운 살아라는 작품을 내놓고 그때 이제 센세이션을 구속을 당합니다. 구속됐나요? 긴급 체포가 됐어요. 또 그것도. 강의 중에 체포가 됐었죠. 그렇습니다. 강의실. 야, 즐거운 살에 나오는 여관 장미여관이었죠. 그런가요? 연대 앞에. 근데 가자 장미여관으로는 그보다 시집이죠. 가자 장미여관은 원래는. 그 전이에요? 그거는? 그게 그게 시집이죠. 그보다 앞서서는 그래서 나는 저도 장미여관 가봤더니 없어졌더라고요. 그걸 바탕으로 연극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하니까 마치 이제 그게 소설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시집이었군요. 지금 장미여관이라고 하는 밴드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본인이 연출까지 하려다가 못했었죠. 또. 이미 그보다 앞서서는 이제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이 작품으로 또 세간에 큰 화제를 모았고 또 문제의 작품이 됐었습니다. 문제적 남자. 네. 근데 즐거운 살아와 관련해서 내용이 뭐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남자와의 연애. 뭐 연애라면 어떤 연애인지를 뭐 아실 겁니다. 여자친구와의 동성애 그리고 대학 스승과의 부도덕하고 음란한 성행위 이런 것들이 여과되지 않고 장황하고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런 내용의 이 검찰의 이 기소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도덕성을 파괴하고 성질서를 문란하게 할 뿐 아니라 청소년에게는 충동적 모방심을 자극해서 성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기소가 됐고 결국 재판정에서도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온갖 변태적인 이런 관계 묘사와 불륜 관계가 작품의 중추를 이루고 있어서 문학 작품으로서의 예술성을 이었을 뿐 아니라 각종 성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 피해도 적지 않다. 이게 1심 판결문입니다. 그래 구속됐나요? 네, 구속됐고 구속되고 재판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았죠. 재판에서는. 네. 자 그런데 말이죠. 그 판사의 판결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라가 즐거운 사라의 사라가 반성하지 않았다. 작품 속에서 반성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유죄가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변호를 한승원 전 감사원장 한승원 변호사가 했었는데 그 재판 과정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책을 보고 다들 어떤 그 흥분되시는 없죠라고 해서 이건 외설적이지 않고 음란 소설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변호를 했었었죠. 야 지금으로서는 약간 지금 들어도 문화적 충격이네요. 예. 근데 그보다는 훨씬 더 뭐랄까요 문란하고 불륜적인 그런 성문화가 밤에 한국 사회에 음습하고 있는데 이 문학 작품 속에 이거 하나 나왔다고 이걸 갖고 이제 한마디로 단속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적지 않았습니다. 예. 손 변호사님. 네. 이 대법원 판결문까지도 지금도 많은 그 논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공연 음란죄도 있죠. 예. 종종 문제됩니다. 그리고 또 이 당시에도 이게 음란물이다라고 해서 형사처벌 받은 건데요. 과연 이게 예술의 영역에 법이 개입하는 게 타당하냐? 첫 번째. 잘 모르겠다. 네. 진짜. 두 번째.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예술과 외설 음란의 차이가 뭐냐, 구분 기준이 뭐냐. 결국은 이 법원이 개입을 하면서 이 음란성에 대해서 법원이 정의를 내립니다. 정의 내리는데요. 굉장히 길게 내리는데 요약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서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 음란이다. 굉장히 추상적이죠. 모르겠죠. 모르겠어요. 굉장히 다양한 기준들을 제시하면서 마지막에 요약을 해서 정리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한다. 결국 그 시대상이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해당 재판에서 제가 몇 번째 재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판사가 이런 말도 합니다. 10년 후에 이 판결, 유죄 판결이 비웃음을 당할지도 모른다. 예언가인데 노스트라다무스인데. 아니 왜냐하면 지금 시대 정신이지만 시대는 바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연성을 열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시점에서는 90년대 초반 그 시점에서는 이거를 음란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판사의 고민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네요. 요즘에는 아주 동영상도 많고 뭐 각종 많은 게 사실 이 책 한 권을 음란 외설이라고 해서 판단도 내리기 힘들지만 처벌까지 한다는 건 정말. 요즘 동영상 많은 건 어떻게 아세요? 난 야구 동영상. 저도 전에 들었습니다. 봉도사님도 많이 말씀을 해주시던데. 그런 얘기를 처음 듣는데. 저도 처음 듣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방송 동영상 도는 걸 알아도 이상한 누구예요? 이분 누구세요? 저를 처벌하십시오. 지금 처벌하는 게 10년 뒤에는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부분은 뭐냐면은 당시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는 마광수 교수를 어떻게 평가했느냐. 통상 이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고 마 교수 편에 섰을 것 같은데 당시에 그 한국 가정법률 상담소의 회지 내용을 보면은 야한 여자를 관능적 백치미의 여성으로 정의하고 사고 능력이 모자랄수록 남성의 사랑을 받는다는 종속적 여성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한마디로 의식이 없는 여성들이 뭐 이렇게 말하자면은 사랑을 받는다는 식으로 마광수 교수가 그릇된 여성관을 유포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이화여대 총학생회도요. 임신 등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다른 형태의 성관계가 좋다. 이게 제가 방송으로 차마 인용할 수 없는. 그만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 마광수 교수를 그 마귀할 때 아하. 원래 이제 성은 말맞자인데 마귀할 때 마광수라는 독서를 퍼붓기도 했습니다. 무척 그 보수적으로 공격적으로 얘기를 했네요. 예전에죠. 70년대인가 60년대를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도 한번 좀 유명한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법원까지 갔는데 굉장히 유명한 명화가 있어요. 그거는 뭐 진짜 그 화보에도 수록될 정도로 유명 명화인데 그게 누드입니다. 서양 누드죠. 그런데 이거를 성냥갑에다가 인쇄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음란한 물건을 만들었다라고 해도 형사처벌 받은 사례도 있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건데 그 시대마다 음란성의 판단이 달라진다는 그런 사례인 것 같아요. 방금 이제 그 김용민 PD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지금 마광수 교수께서 지금 운명을 하셨죠. 운명을 하셨는데 그게 자살로 판명이 났나요? 어떻게 됐나요? 사실상 그렇죠. 유족인 누나가 그렇게 얘기를 또 이미 했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 이 시대를 관통했던 이러한 문학 작가 그리고 이러한 교수님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이게 뭐 그 이분이 안 좋게 그 생을 마감한 걸 우리가 뭐
조롱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정반대죠, 오히려. 오히려 존경하는 마음으로. 당연하죠. 지금은 사실상 대부분 이제 네티즌들의 그 댓글을 보면 뭐 물론 이제 안타깝게 운명하셔서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상당히 옹호한 요런데 상당히 많죠. 그럼요. 그리고 그 당시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이 마강수 동영상은 모르시는데 그건 아신다는. 왜냐하면 그 남산 모 호텔에 그 클럽이 있거든요. 거기서 자주 만났어요. 저도 자주 갔고 이분도 자주 오셔갖고 서로 수인사는 안 했는데 막 춤추다 보면 이렇게 만나. 어딘지 알겠습니다. 그분은 유명 인사. 저는 무명의 학원 원장. 가서 놀다 보면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그 마광수 교수 몸이 벌써 흔들흔들하잖아요. 이렇게 클럽 얘기하니까. 마 교수님을 전에 그 팟캐스트 프로그램에 한번 초대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사실은 대학 다닐 때까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보수적인 성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똑같네요. 우리 그 김영민 교수님하고 김영민 PD하고. 저는 지금도 그런 입장. 그럼 얼굴이 참 부끄러워하세요. 말 더듬으시네요. 이분 누구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사실은 결혼을 하고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헤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를 이야기했을 때 다들 놀랐습니다. 뭐냐면은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는데 이 여성과 연애하고 싶어서 이혼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나중에는 자기는 결혼 제도와는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결혼 제도와. 그러니까 결혼 생활 중에는 한 번도 외도를 한 적이 없다. 이런 점을 또 강조하더라고요. 대부분의 남자 다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왜 이상한 왜 머뭇머뭇거리세요? 새삼스러운 얘기를 하시는 셈이 추미애 대표. 어제 국회에서 보유세 얘기했어요? 일단 보유세가 뭐죠? 일단 세금은 이제 부동산에 관해서 가장 크게 한 3개 정도가 있잖아요. 거래세가 있고 보유세가 있고 한데 거래세는 양도세를 얘기하는 거겠죠? 살 때 내는 뭐 그 취득세도 있고 팔 때 내는 양도세 있고 그걸 거래세. 그걸 거래세라고 하고 보유세는 그 보유하고 있는 기간 중에 이제 그 재산의 가치에 따라 가격에 따라서 이제 세금을 매기는데 이제 파리 부동산 대책 발표할 때 다 썼다. 할 수 있는 카드 다 썼다 그러는데 딱 하나 뭐를 제외하고 그 제외하고가 보유세였잖아요. 그래서 그 보유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제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아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전 미스터 종부세를 불리는 김수현 수석도 고민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는데 먼저 군부를 뗀 거죠. 사실 추미애 대표가 연설에서 보유세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제 또 이제 연설에서 그 추미애 대표가 검토할 수 있다였습니까? 보유세 도입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왜냐하면 당이기 때문에 정부에다가 요청하는 쪽으로 하는 거죠 이제. 사실상 그 결정은 청와대에서 하겠죠 사실. 청와대에서 하는 거고요. 그런데 오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우원식 씨하고 친하잖아요. 바로 옆 지역에 쓰잖아요 또.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면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은 물론이고 부동산 다소유자 추가 제재 등 주머니 속에서 꺼낼 수 있는 것은 다 꺼내는 방안을 고려하겠다. 그 다주택자 보유세 중과를 강력하게 시사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가 버티기를 하고 있는 양상 아니냐. 여권 지도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보유세 얘기를 한 거는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이미 파리 부동산 대책에서 양도세 중과 방침을 밝혔잖아요. 내년 4월까지 팔지 않으면 그 3월 말까지 이제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다주택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안 팔고 버틸래라는 이런 정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내는 게 아니니까 언젠가 바뀌겠지 하고 기대를 하잖아요. 그래? 그럼 그때 그럼 우리 보유세도 올릴 수 있어라는 어떤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보유세를 올리면 우리나라 보유세 올리는 근거는 그거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보유세율이 낮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대신 거래세 비율이 너무 높거든요. 그러니까 팔게 하거나 보유하거나 둘 중에 하나야 되는데 세금만 많이 때려서 그렇게 할 수도 없게 만든 요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게 시소 게임이라고 하는 경제학자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를 낮춰서 많이 거래하게 해라. 근데 양도세는 중과한다고 해놓고 보유세도 올리는 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죠. 사실. 단계적으로 이런 방식은 어때요? 지금 다주택자 이런 분들이 부동산 투기 온상이라고 하니 한시적으로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좀 낮추고 그리고 일정 정도 그게 잡혔다 싶으면은 다시
이제 뭐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데 보유세를 올릴 이유가 뭐 있게. 보유세도 지금 올려도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개인 한 세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뭐 미세 조정을 할 수 있지만 현재 거론되는 거는 유력하게 거론되는 건 보유세율을 올리는 게 아니라 예. 보유세 이제 그 산정을 할 때 그 100% 실거래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공정거래 가격이라고 해서 뭐 60% 뭐 이 정도 내거든요. 그 비율을 올리겠다는 그걸 올리겠다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예전에 이제 10년 전에 우리 트라우마가 있는 그 종부세 논쟁 때 그때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정말 하루 자고 일어나면 미친 듯이 올라가서 이게 서민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예. 그래서 조세 저항이 있었던 거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을 좀 죽이면서 보유세 얘기를 하고 그리고 거래세 비중을 낮추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같이 작동을 하면 뭐 10년 정도. 근데 파리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 이거 아니에요. 투기꾼은 잡고 실소유자는 보호하겠다. 그래서 다주택자. 예를 들면 이제 다주택자세요? 저희 집에 개집도 있으니까. 저는 이제 다주택자예요. 왜냐하면 이제 불가피하게 그 어머니, 장모님 이렇게 집을 사드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나이가 들고 소득이 없으면 은행 융자가 안 되기 때문에 제 이름 집사람을 해갖고 이제 그래도 다주택자 지금 팔아라니까 이제 다 내놨어요. 그걸 팔고. 근데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투기하고 뭐 700세대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 투기를 잡자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부동산 보유세가 계속 얘기가 나오긴 나오잖아요. 나오죠. 안 팔고 버티겠다. 이 얘기가 지금 시장에 돌거든요. 뭐 그렇죠. 양도세 많아? 우리 손소 변호사도 또 다주택자 아니에요? 다주택자가 아닙니다. 예. 1가구 1주택 가지고 있습니다. 가구가 많으신 건? 네, 아닙니다. 가구도 정상적으로 합니다. 보유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예. 네, 결국은 거래세만으로 문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보유세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권 때도 초기에 이 종부세 때문에 굉장히 종부세 트라우마. 네, 논란을 겪고 또 정권 차원에서도 굉장히 참 여러 가지 곤욕을 치렀는데 그 당시도 일단 그 당시를 되돌아보면 이 종부세, 특히나 보유세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느 정도 그 세금의 그런 부담을 주느냐와 관계없이 그냥 보유세의 보자만 나오면 일단 안 돼. 이거는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겨냥이 다주택자를 겨냥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었고 1가구 1세대면 그럼 이게 예를 들었고 1가구 1세대 이제 그때 1주택 1가구 1주택 그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반대하는 쪽에서 난 그냥 주택 하나 있는데 강남에 있어서 주택이 7억이 넘어가. 그런데 그 종부세 내려고 은행 융자를 받아갖고 냈어. 이게 이제 그때 당시 경제부총리로 들어온 사람의 반박 논리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집이 좀 크고 비싸더라도 1가구 1주택일 경우에는 그러면 이 반발이 좀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보유세를 만드는지는 뭐 국회와 정부가 할 일이고. 아니 우리가 얘기해 주지 우리가 얘기한 대로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인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는 아예 보유세에서 제외시키자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방안이 될 수 있겠죠. 그럼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왜냐하면은 지금 이 문제가 나온 게 여러 주택을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투기. 네, 그게 투기를 막겠다는 것이 정상적인 투자 또는 재산 증식을 위한 노력 또는 조그만 그런 그 공동주택, 다가구 주택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 수익을 올리는 것을 제재하자. 그게 주된 목적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다가구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경우만 보유세의 주된 대상으로 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파리 부동산 대책의 특징이 그 야당에서 이렇게 반대했잖아요. 핀셋을 너무 많이 썼다. 근데 핀셋을 많이 쓰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파리 부동산 투기 대책을 보게 되면은 투기지역, 투기 과열 지역 하면서 아주 미세하게 했는데 제가 경제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까지 해요. 예를 들어 이제 노원구를 예를 들면 노원구, 월계동과 상계동 이런 데 투기 과열 지역이에요. 같은 구내에서도 동까지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대상 아닌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 같은 노원구인데 우리 투기 지역 아닌데 왜 우리까지 피해를 보지? 이렇게 해서 아주 미세 조정해야 된다는데 이번에 파리 대책 보면 무척 미세하게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 부동산 예를 들어 종부세 들어갈 때도 그때는 전 투기 지역 해갖고 전국을 다 묶어버렸어요. 보유세 할 때도 좀 미세하게 해서 개인이 집 갖고 있는 거 투기꾼 아닌데 그거 왜 세금 냅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나는 반발이 좀 없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 거위가 자기 털을 뽑는 걸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세금에서 그렇죠. 가장 이상적인 걸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재산세와 종부세가 좀 다른데 종부세를 올리면 재산세도 비슷하게 올라가는 구조예요. 세금 그렇죠. 자체가. 그 당시에 이중과세다 이런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런 세금 체계를 잘 조정을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세 분은 종부세에 대해서 1가구 1주택만 아니면 뭐 찬성하는 분위기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세 분 인사하시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아빠들의 왕수다. 오늘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속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3794님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이렇게 가을 하늘이 설설 부는 날에 듣고 싶다며 신청하신 곡. 김광석님의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들으면서 저희는 광고 듣고 4부 순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제재들이 북한의 핵개발, 미사일 개발 이걸 막지 못했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 예. 다더는 그 뒤에서 계속 개발하고 있었다. 예. 아하.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예. 북한의 핵 개발, 미사일 개발을 과연 차단할 수 있겠는가? 이 의문인 거죠. 중국 끝이 훈춘이거든요. 거기까지 그 이른바 이제 고속철에 들어가 있는데 훈춘과 낮은 선봉이 30분 1시간 거리입니다. 오. 그리고 그 바로 또 러시아가 핫산이거든요. 핫산 낮은 선봉 훈춘 가면요. 20세기 초반에 막 개화 시기의 그 상하이 이런 모습처럼 그냥 와글와글해요. 누가 중국 사람이고 누가 러시아 사람이고 북한 사람인지 모를 정도. 러시아 사람은 구분이 되죠. 중국과 북한은 구분이 안 되고 그래서 푸틴 입장에서도 이 북한과의 교역 이걸 막는 순간 그 지방 경제가 죽어요. 중국도 막는 순간 이 접경지대 경제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정을 모르는 푸틴이 계속 막으라고 하는데 쉽지가 않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네. 전술핵 배치를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정확한 워딩이. 이제 국회 국방위 뭔가 청와대하고 엇박자가 났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잽싸게 야당이 틈새 파고들어서 일단 틈새를 파고든 것도 그렇고 예. 그런 답변을 유도해낸 것도 야당입니다. 이정현 의원이 질문했죠. 나토식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식으로 미국과 핵무기를 전술핵을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가 있냐라고 했더니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아하. 사실 이게 하겠다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검토하겠다. 네, 검토할 수 있다. 그럼 전술핵 배치는 미국이 결정하는 건데. 네, 가능성은 열어두고 이거 안 하겠다는 말을 안 했다고 보면 예. 될 것 같은데 그러자 또 김동철 또 의원도 국민의당 또 혹시 유사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답변이 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또 이런 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거를 국방부 장관도 전술핵 배치 필요성 있다고 한다라는 식의 보도가 나오면서 청와대와 국방부 장관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좀 보이고 있죠. 아하. 일견 볼 때는 엇박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청와대가 또 선을 그었습니다. 바로. 공식적으로 정부는 지금 비핵화 원칙을 가지고 있고 변함없다. 예. 정부의 공식 입장은 전술핵 배치 검토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어찌되었든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의 엇박자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외교통일위원회가 있었는데 예. 문희상 의원. 예. 제가 시사평론계의 문희상으로. 그렇죠. 예. 비슷해요 외모가. 얼굴 크기로 뭐가 김구라 씨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 시사평론계의 문희상이. 그럼 조카는 한이? 그러네. 절 닮았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문희상 의원이 물어봤어요. 예. 강경화 외교부 장관한테 그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검토할 수 있느냐. 전혀 검토 안 한다. 그럼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에요. 그거 미국 거 갖다 쓰는 거예요. 예. 실제로 아시겠습니다만 1991년에 노태우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죠. 예. 이제 더 이상 한반도엔 핵이 없다. 그러니까 미국의 전술핵이 이미 한국을 떠났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로부터 한 30년 지나는 시점에 다시 들여오겠다. 다시 들어온다 하더라도 2020년쯤 들어올 수 있다는 보도가 또 있었거든요. 어허.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갖고 있는 전술 핵 무기 다시 배치할 경우에는 한반도는 다시 1991년으로 그 시계 그 이전에. 그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냉전 상황. 예. 정봉재 정치쇼 2부 들어가겠습니다. 이름하여 아빠들의 왕수다. 아하. 자, 아빠의 눈높이에서 아빠들의 시선으로 기사를 털어주는 자 정인설 한국경제신문 기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기분이 좋아요?
저는 늘 봉도사님 볼 때마다 기분이 좋으니까요. 날 보고 비웃는 눈으로. 눈치채셨군요. 눈치채셨군요. 예. 자, 손수호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그저께 네. 누구 BH에 계신 분이 식사하자 그래서 갔어요, 그 자리에? 갔어요, 안 갔어요? 밥만 먹었습니다. 예. 박모시기가. 네. 다 걸립니다. 조심하고 다니세요. 광화문에서. 네. 예. 다 도청 감청돼요. 한 10명 플러스 마이너스. 예. 그래서 뭐 마이너스가 좀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 안 온 사람들이 꽤 있었죠. 뭐 잘 모르겠습니다. 김남국도 안 갔죠. 다음 주에. 자, 우석헌 박사님이 육아 때문에 요즘 바빠요. 매일 나오기 힘들다 그래서 시간 널널한. 쥐야지. 김용민 PD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조현호 잘했어요 좀?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조현호입니다. 잘했습니다. 요즘 뭐 새로운 버전 없어요? 새로운 버전. 요즘 버전 많이 하는 안철수 버전.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제가 정봉주의 정치쇼 한번 불러주십시오. 우리 삼변 시대에 그 박지훈 변호사 나오잖아요. 거기 또 완전히 그 이승엽. 예. 아침에 이승엽 씨 오늘도 오셨네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승엽입니다. 홍준표 대표도 있으면 한번 열심히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 명예훼손을 걸릴 텐데. 안녕하세요. 홍준표입니다. 봉도사는 내 말을 똑바로 들으겠어요. 뒤에 가서 앞에는 앞에 끊으려 때 뒤에 가면서 점점 괜찮아졌어요. 예. 튜닝 기간이 아침에 6시 20분서부터 7시까지 네. 뉴스 브리핑? 그렇습니다. 그거 하면서 이렇게 성대모사만 하나요? 그 전부터 연말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희봉 씨 성대모사 같습니다. 변희봉. 예. 이분 누구세요? 변희봉 씨요. 변희봉 씨. 손수호 변호사님 성대모사 한 해달라고 지금 얘기죠. 손수호 변호사님도 성대모사 할 줄 알아요? 못해요. 아니 자기 건 하잖아요. 손수호 거. 지금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대북 제재 대안은 있나? 아니 그 전에 제가 오늘 나온 이유가 사실은 이제 새롭게 우리 SBS에서 개업했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이거 홍보 좀 해야 됩니다. 하세요. 네, 아침 6시 20분부터 7시까지 바로 이 채널 이 주파수 103.5 그리고 부산에서는 105.7. 그거 중요해요. 그리고 그도 저도 안 되는 분 고릴라 앱 다운로드 받으세요.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많이 애청해 주시고요. 이건 뭐 40분 동안 대한민국 최고의 브리핑을 받는다. 많이 103.5. 대한민국 최고는 아니다. 세계 최고지. 세계 최고. 죄송합니다. 예. 유럽까지 다 포함해서. 왜냐면 우리가 한국말로 하는 게 대한민국 최고면 세계 최고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주 최고. 그렇습니다. 최고의 브리핑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103.5 서울, 부산은 105.7.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혼자 하세요? 아닙니다. 우리 성우 은정 씨라고. 승희 은 씨? 아니 이은정인데 이은정이란 동명의 성우가 있어서 은정으로 활동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은정 씨. 마치 김혜자 씨가 탤런트로 먼저 데뷔를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이름은 이제 김세레나로 바꾼 김혜자 씨 같이. 은정 씨가 또 게다가 약사입니다. 현직 약사예요. 현직? 약사면서 뉴스를 또 함께 전달합니다. 그럼 유영진 식약처장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같은 약사로서. 미처 안 물어봤습니다. 그분은 부산에서 활동하지 않으셨겠죠. 제가 친문은 아니래요? 예? 친문. 유영진 씨는 친문이라는데. 그래요? 예. 이분은. 뉴스 브리핑하면서 뭐 아는 게 없네. 친봉이겠죠, 친봉. 친봉은 없어요. 봉라인은 있어도 친봉은 없어요. 근데 저분 또 누구십니까? 봉라인. 봉라인은 이제 지금 입봉하는 중이에요. 입봉. 지금 아직 원서는 냈는데 아직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부도사님께서. 좀 많네요. 다 친위 부대로 이렇게. 그러면 저 PD도. 다 사상 검증 받고.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점수님 김엄마다. 김미선님 김엄마 최고. 김용민 PD님의 별명이 김엄마. 예전에 유병헌 씨 측근으로 신엄마 김엄마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제가 또 김엄마로 이렇게 꼽히고 있고. 그럼 누구 측근이에요? 아니 그냥 저는 저 자신이고요. 왜 음악의 어머니가 이제 핸델이고 아버지가 바흐고 그래서 팟캐스트계의 엄마는 또 제가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청래 의원이 자기는
The Father of Podcast가 네. 김어준 씨고 예. 자기가 Mother of Podcast다. 네. 그럼 두 분하고 경쟁을 하면 두 분이 경쟁하면 전화 한번 연결해 볼까요? 누가 엄마인지? 아니 엄마한테 이기는 아빠도 있습니까? 아니. 예. 정청래가 예. 아빠 자리는 못 들어가고 예. Mother of Podcast다 자기가. 저는 김엄마에 한 표 걸겠습니다. 신모. 그 솔로몬의 유무아닌가요? 재판에서 예. 가짜 엄마입니다. 정청래 의원은. 끝까지 잘하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Father of Podcast가 김어준, 네. Mother of Podcast가 김용민. 그럼 저는 뭐 같아요? 큰아빠. The Godfather of Podcast. 예. 큰아빠. 예. 큰아빠로 하겠습니다. 큰아빠. 예. 갑봉주. 대부랑 큰아빠랑 느낌이 확 다르군요. 예, 우리 이 수다로 한 2시간 갈 것 같아요. 자, 박호연님 일하느라 문자는 자주 못 보내도 일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자, 고릴라 앱 다운 받으시면요. 보는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라디오면 청취자가 우리가 주인인데 청취자는 주인 객이 되거든요. 네. 근데 보는 라디오 하면 청취자분들이 주인이 되는.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보시는 라디오. 보시할 일 있어요? 불교세요? 예, 아닙니다. 기독교죠? 예. 신학 때 나오신. 다니고 알겠습니다. 자, 1부에서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막 라디오 켠 분들도 계시니 문재인 대통령의 초강경 대북 제재 요청 푸틴 대통령이 사실상 거절한 거죠. 이제 경제 협력은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북한에 관련해서는 북한의 도발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이 방법 해법에 대해서는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뭐 약간의 어떤 그 중립 정도는 있다가 이제 최근에 거의 이제 미국과 한미 공조를 가장 이 산업용 이런 그 원료들을 차단하는 이런 일들로는 적절한 제재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결의안을 통해서 북한의 경제를 봉쇄하겠다. 이거는 뭐 제재로서 효용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대북 제재가 뭐 많이 반복이 됐었는데 하나는 못했어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그 북한의 생명줄이 그 대북 송유관인데 그걸 걸어 잠갔던 건 단 한 번 있었습니다. 2003년이었던가요? 그때 북한이 육자회담 탈퇴를 할 때 중국이 그래? 그럼 한번 잠가볼게라고 하니까 바로 며칠 만에 육자회담 정도 다시 나타났거든요. 그때도 명분도 소유관 청소였었죠. 맞죠. 맞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얘기도 안 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잠갔으니까 아하 이러면 놀라면서 복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 그 이후에는 대북 송유관 제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는 김정일 체제고 지금 김정은 체제라고 체제가 바뀌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또 문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오늘 그 유엔 제재안에 미국이 만든 초안에는 이제 대북 그 송유관 잠그겠다는 게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자산 동결까지 들어가 있는데 세컨더리 보이콧도 들어가 있나요? 그건 이미 들어가 있었죠. 이미 들어가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기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동참하겠냐. 그게 가장 핵심이죠, 사실. 근데 김영민 PD님. 문제는 세컨더리 보이콧에서부터 동북 삼성 중에 이제 그 길림성, 연영성, 흑룡강성 있잖아요. 근데 길림성과 연영성, 동북 삼성 중에서도 북쪽. 여기는 중국 경제가 중국 기업들이 북한 기업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서 아무래도 자리가 그러니까. 자기가 도끼를 찍어갖고 중국 입장에서 자기 앞발톱을 그 발가락 찍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세컨더리 보이콧도 못 하는데 송유관을 닫아라? 그거는 이제 뭐 기본적인 그 국제 정세와 구도를 보면은 불가능하다라는 걸 뻔히 결론 내릴 수가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이 북한 기업들이 활동이 완전히 차단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나름대로 영업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외국 뭘 기업에 영업하고 있어요? 뭐 이제 제재 리스트에 오른 북한 기업들이 현재 그 대외적인 활동들을 거의 할 수가 없는데 외국 기업의 대리인을 파견해서 금지된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외교관들이 중개인 역할을 하면서 소수국가와 거래를 했단 말이죠. 러시아, 중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이런 주요 나라들과도 지금 북한이 뭐 격이 없이 소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국회의원 하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하고 사업을 했거든요. 그 이스라엘로 따지면 이제 우리나라 그 이스라엘 수도가 텔아비브 근데 저 남쪽에 우리나라 따지면 부산인데 거기 갔는데요. 한국 사람이 동무는 어디서 왔습니까? 깜짝. 이거 소통하면 이게 국가보안법. 이거 딱 보면 동무 봉어입니까?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이게 우리 조선동무가 아닌갑습니다. 그러더니 가더라고요. 거기까지 노동자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 이 북한의 노동자들이 지금 해외에 10만 명 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공식 확인된 통계만. 근데 그 이상으로 나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비공식적으로 뭐 중국에, 러시아에 수가 있죠. 예. 실제로 그 유엔 기밀 보고서를 보면은 그 현재 그 보셨어요? 기밀 보고서를? 별걸 다 보고 AFP 통신 보도를 통해서 재인용하는 겁니다. 예. 여기 유엔 전문가들 얘기가 현재 유엔 대북 제재의 효용성 이거 강조를 하면서 사실 이제 대북 제재와 압박 쪽으로 많이 틀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북한의 그 미사일 도발이 너무나 고도화되고 너무나 이제 갈수록 뭐 대담해지다 보니까 그걸 틀었고, 근데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은 이제 거의 중국이 하던 말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른바 쌍중단이라고 하잖아요. 북한이 도발 중단하면 그러면 한미 연합훈련도 그만하고 그리고 미국과 평화협정 맺어서 그러니 그다음에 뭐 주한미군 철수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하고 러시아가 거의 입장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원유 중단에 대해서 불가피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견을 보였죠. 맞습니다. 뭐 러시아 그 북한 군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직까지 그 대북 송유관을 압록강을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대부분이. 그걸 끊는 거는 좀 너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연간 100만 톤의 그 기름이 들어가는데 중국에서 들어가는 게 100만 톤, 러시아에서 들어가는 게 또 한 40만 톤. 4만 톤이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40만 톤. 4%라고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4만 톤 맞네요. 근데 이제 본인이 뭐 그건 사실 북한에 관련 모든 통계는 믿을 수가 없거든요. 공식 통계가 90만에서 100만 정도로 추정이 되고 다른 루트로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사실. 그래서 이미 북한이 만약에 중국이 러시아가 그 대북 송유관을 걸어 잠그는 데 대비해서 1년치 정도는 미리 비축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른 나라 이라크라든지 이런 나라 예를 들면서 풀뿌리를 먹는 한이 있어도 미사일 개발, 핵 개발은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맞습니다. 그 사실 북한이 미사일 절대 포기 안 하고요. 김정은도 정권 절대 포기 안 하고요. 중국도 절대 북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 뭐. 그럼 우리도 북핵 불용 이 정책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이제 우리도 핵무장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전술핵 재배치. 전술핵 재배치. 그럼 더 나가서 이제 아예 뭐 핵 NPT 개발하자. 탈퇴해서 자체 개발하자. NPT 탈퇴하는 순간 한미동맹 깨지는 거 아니에요? 한미동맹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북한 꼴 되는 거죠. 우리도 풀뿌리 먹어야 돼요? 세계로부터 완전히 고립되는 그런 양상이 되는 건데. 근데 그럼 핵무장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도 풀뿌리 먹어야 된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했죠. 잘 됐다. 이 기회에 전 국민 채식주의자 되자. 근데 이제 사실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고 해도 6차 다 똑같잖아요. 뭐 지금까지 제재 방법은 다 똑같았는데 근데 이제 사실 이 북한의 밤 불빛 조도 이제 위성에서 바라보는 북한의 밤 불빛 조도가 점점 밝아지고 있다. 이게 밤의 불빛 조도. 오호. 근데 이제 밤 불빛이 낮아지면 이게 새로 나온 오자성어네요. 밤 불빛 조도. 조도라고만 해도 되는데 조도라고 좀 있어 보이려고. 어감이 안 좋네요. 어감이 안 좋아서 밤 불빛 조도로 제가 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5, 6년 전부터 북한 다녀온 사람들이 거리마다 이렇게 그 불빛이 점점 밝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무슨 의미죠, 그럼?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한 경제가 살고 있다. 아무리 제재를 해도. 그리고 지난해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돼야 하는데 3.9%예요. 처음으로 우리나라하고 역전이 됐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은 뭐 수차례에 걸친 그런 대북 제재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는 아무 이상 없이 발전 가도를 달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저런 뭐 원유라든지 각종 산업용 이런 제재